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스튜디오에 김원율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번에 뭐 촛불 시위도 굉장히 했고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나마 조금 조용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다 이게 이계성 선생님하고 이 김원율 선생님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계성 선생님 오늘 못 모셨고요. 마침 제가 이 김원율 선생님을 뭐 개인적으로 만나뵐 기회가 있는데 잘 됐다 하고 지금 스튜디오에 바로 그냥 모신 겁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정의구현 사재단이 조금 조용해진 겁니다. 예, 요사이는 많이 신부님들이 자제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촛불 시위 광화문에서 난 예. 거기에도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뭔가를 하긴 했죠. 예, 작년 11일부터인가요? 그 신부님들이 주로 월요일 날 저녁 때 나오셔가지고 시금미서 하시고 하는데. 월요일 저녁에? 예. 그렇게 하셨지만은 뭐 큰 신자들하고의 충돌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격하게 뭐 주장하신다든지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줄어들었는데 그동안에는 시청 앞에서 세월호 가지고 뭐 했나요? 계속해서 뭐 뭔가를 뭐 대한문 앞에서 쌍용 자동차 실직자들을 위한 그걸 했군요. 예, 시국 미사를 제가 알기로 거의 한 300분 가까이 하셨어요. 예, 그리고 시청 앞에서도 그보다도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강화문에서 광우병 간교로 해서 시국 미사를 하신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탄핵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시국 미사를 하고 했지만은 그렇게 그 과격한 양상은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 이제 대표를 이계성 선생님 하시고요. 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김 선생님은 맡고 계신 게? 저는 지금 이제 그 교리 연구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신자들이 모임의 교리 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이론 책임은 다 맡고 계시죠. 뭐 아는 게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대수천은 언제 출발한 모임입니까? 저희들이 그 2013년 9월부터 저희 대수천 모임을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한 3년 6개월 됐습니다.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400, 전국적 조직이죠? 그렇습니다. 각 성당별로 지부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별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각 교구별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구별로.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교구란 말을 쓰니까. 교구별로 있군요. 대수천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에 이 신부님들이 저희 신자들 생각하고는 달리 강론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신자들이 몇 분 또 신부님들 뵙고 정치 이야기를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물론 이제 신부님들의 그런 말씀을 듣고서는 스스로 이렇게 자제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 또 일부 신부님들은 뭐라 그럴까, 조금 아집이랄까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시는 신부님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면은 저희들 가톨릭이란 게 물론 신부님들이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것이 어디까지나 편향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자들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전혀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뭔가 조직화된 하나의 그 신자들의 발언이 필요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인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겁니다. 주로 현실적 타겟은 정구사죠. 정의구현 사재단.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시고, 그분들이 주로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활동하는 대상이 됩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존칭을 써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제가 그 부산 출신인데 그 부산에서 제가 본당에서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저희 동기 중에서 6명이 그 고등학교 소신학교를 갔습니다. 많이 갔군요. 상당히 제 기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이 갔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운이 없어서 그랬던지 그 6명 제 동기 중에서 한 분도 신부님이 못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또 특이한 참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점이 뭐냐면은 아무나 신부님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역시 뭐랄까 하느님의 그 소명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대수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부님에 대해서 각별한 존경심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을 본의 아니게 신부님에 대해서 좀 언짢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들 신자들이 생각할 때 과거에 그토록 저희들이 참 존경심을 갖고 바라보았던 신부님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강론대에서 세속적인 일에 이렇게 정치에 오염돼 가지고 그것도 뭐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느 일방에 치우친 그런 주장만 계속하고 한 가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신부들조차도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뭐 정치 지형은 우리가 다 아는 바니까 특정 지역 출신 신부들이 주로 그렇다. 주로 정구사가 많다.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서울 근교에 오히려 더 정치적으로 수도권 교구에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데 대한 사안에 대해서 발언하신 분님들이 더 많다. 더 많으시고요. 천주교는 물론 지역마다 신학교가 있어서 대개 그 지역 출신은 그 지역의 신학대학을 나와서 그 지역 교구 안에서 활동을 하는군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대체로. 근데 지금 이제 신학대학이 6개가 있거든요. 6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구가 15개입니다. 그 군종 교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학대학 6개가 관할하는 교구 같으면은 이제 그쪽에서 이렇게 하게 되죠. 주로 그러나 크게는 그 지역 내에서 움직이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의구현사재단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져?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속해? 저희들도 정확하게 숫자는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무슨 명부 같은 게 없나요? 명부가 전혀 공개가 되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한 신부님들이 한 5,000명 정도 지금 저희 전체 사제 그런 데서 저희들 뭐 생각하기에 한 10%에서 15% 정도 신부님이 정구사 신부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구사는 70년대 만들어졌죠. 74년 10월인가요? 그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때 이제 지학순 주교님께서 구속이 되시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초기에 보면은 이제 가장 활동을 많이 한 신부님들이 뭐 송기인 신부님이라든지 그다음에 함세웅 신부님. 송기인이라는 분은 노무현의 멘토다 뭐 이렇게 불렸던 분이죠. 노무현 잘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주신 신부님이 송기인 신부님이시고 그때 세례명이 아마 유스투스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그래서 나중에 송기인 신부가 무슨 정부위원회 뭐 위원장도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죠. 그게 장관급입니다. 그 다음에 함생 신부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은퇴하셨죠. 쭉 본당 사목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죠. 그렇군요. 지학순주교 이러면 아마 지금 정규제 TV를 보시는 분들 중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70년대 이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그때 천주교가 일종의 뭐 도피처라 할까요? 피난처 같은 역할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사실 우리 평신도들이 신부님이나 주교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 오히려 원언을 했고 그렇게 뭐 정치적인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 명분이 뚜렷했고 반독재 무슨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당에 피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자들을 보호하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 사실 뭐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이까진 분들은 다 자기 원하는 이야기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예. 굳이 신부님께서 나오셔서 교회까지 나설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정구사가 처음부터 정구사란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예, 처음부터 그렇게 정식 명칭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 그 명칭으로 그렇군요. 시작한 겁니다. 언제부터 좌경화되었습니까? 지금 좌경화되었다고 저희들은 느끼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80년대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있고 그때 이제 몇 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김성훈 신부님이신가요? 그런 분이 그 진상을 밝히면서 6월 항쟁으로 그게 이어졌고. 연결이 되고 이어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화 되는데 많은 이제 공헌을 하신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민주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신부님께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활발하게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데까지 지금 자꾸 나서니까 신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 노조원들이 명동성당에 가서 농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에서 그걸 경찰 병력을 투입해 가지고 명동성당에 진입을 해서 그 노조원들을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평신도로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명동성당이 과거에 말하자면 6월 항쟁과 같은 그러한 더 이상의 성지로서의 구실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자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 뒤로부터 계속 명동성당이 어떤 그 처지에 있었느냐면은 모든 불만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집합해가지고 말하자면은 데모하는 분들, 그리고 노조원들, 그러고 어떤 또 불평을 가진 분들, 이 집합소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적인 장소로서 의미를 많이 그렇습니다. 상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후에 아마 그 명동성당 주임 신부님이 제가 연도를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은 가능하면은 이게 우리가 했습니다. 이 성지로서의 기능을 좀 보존할 수 있게끔 하고 앞으로 좀 가능하면은 농성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이제 차츰 이제 했는데 그때도 이 일부 신부님들은 이게 성지로서 보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은 월급을 못 받은 노조원이 있다면은 그거는 저 정부 관계기관에 가서 호소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억울한 일이 당했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살아있으니까 사법제도에 호소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성당에 와서 그것도 신자들이 기도하는 집에 와서 그렇게 그 말하자면은 분탕질을 하느냐. 뭐 반독재 투쟁을 하다가 쫓기는 자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긴급 피난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외적이지만 일상적인 정치 투쟁을 하는데 왜 교회가 나서야 그렇습니다.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이제 쭉 그 신부님들이 선거, 대통령 선거 때도 이렇게 개입한 적이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특히 신부님들이 여기에 정치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한 것을 보면은 이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게 특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2002년도인가요? 2007년도죠. 2007년도에 그 선거해가지고 2008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2012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013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보수 정부 그때 유달리 이 정의원 사재단 신부님들의 그 정치 활동이 심각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명박 정부 들었을 때 초기에 그 광우병 촛불 사태, 그 다음에 그 용산 참사 때 그 신부님들 데모 시국 미사,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또 말하자면은 국정원 직원들의 그 그때도 댓글 정구사들이 그랬군요. 그때도 이제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정의구현 사회단 신부님들이 대통령 퇴진 시국 미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부터 이제 이건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한민국 소천주교인 모임 신자들이 같이 거기에서 시국 미사, 대통령 퇴진 시국 미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규탄 집회도 하고 그때 그랬습니다. 그 시국 미사 하는 데 가서? 그렇습니다. 성당 바깥에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뭐 유명한 정의구현 사재단 소속 신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구사에서 이계선 선생님, 뭐 김원율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가서 피켓팅을 합니까? 피켓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피켓은 뭐라고 씁니까? 신부님들 정치 이야기는 상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뭐 쓰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조금 이제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사드 배치를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면은 사드 배치 반대하면은 성직자들이 막아낼 것인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적는군요. 그러니까 선당 앞에서 이제 피켓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은 특히 이 신부님이나 이 주교님들 중에서도 일부 그러신 분들이 있지만은 조심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안 보는 사실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윤택하느냐 윤택하게 지낼 수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삶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주교님이나 예를 들면은 신부님들이 나서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물론 이제 그 어떤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 말하자면은 무장을 갖다가 더 한다 군비 경쟁이 평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실 수가 있지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아예 그냥 저 현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은 사드 배치하는 현장에 가서 그렇습니다. 시국 미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는 옳지가 않고 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그 건설하는 입구를 예를 들어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면서까지 가서 거기서 입구에서 생명평화 미사를 지낸다든지 이것은 그런데 왜 신부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죠? 저희들이 그걸 그 세속적인 결정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그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 같으면은 모든 지금 중국에서 그 항공 식별 구역을 갖다가 그 이어도를 포함해서 선포하고 나면은 이 해양 주권 이런 문제가 그 뒤에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거의 이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시민들은 이 해군기지라는 게 꼭 필요하겠구나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그때는 그 시민단체들도 비교적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하고 하는데 유독 천주교회 제주교구만이 그 제주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그 생명평화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니 4대강도 그렇더라고요. 4대강도 뭐 맞습니다. 하는데 저는 도대체 납득이 어려운 게 왜 신부들이 4대강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지식으로 무슨 4대강 문제를 판단하는데 무슨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무슨 강정마을 문제를 판단하는데 그게 뭐 군사전략상 필요한 거냐 필요 없느냐 이런 걸 판단하는데 무슨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왜 직업인으로서의 신부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조직을 동원해서 그렇게 판단하나 무슨 근거로 저분들은 판단하지 하는 느낌을 갖거든요. 설사 그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주교님이나 신부님들이 어떤 그런 교리적 판단에 의해서 반대를 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나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죠. 이 저희들 그 종교는 다릅니다만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총을 거부합니다. 신자들은. 그러면은 그거는 그분들이 자기 양심적으로 집총을 거부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이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의 성직자들이 나서서 국군들이 이 전쟁 준비를 하거나 할 때 집총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에 있어서 그 교리적인 어떤 그 주장이나 원칙이 현실에 있어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가 알기로 2315항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군비 경쟁이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희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가장 세계에서 호전적인 지금 적과 마주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안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현실을 무시하고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이거는 저희 그 평신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신부들이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피켓팅을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당에 있는 무슨 성직자들과 이렇게 말하자면 뭐 부딪힐 거 아니에요. 야, 뭐 피켓팅 하지 마라. 피켓팅 하는 것 자체는 그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가능하면은 좀 소리를 줄여달라 그런 이야기는 하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 신부님을 어떨 때는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할 생각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부님들이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그런데 어떻든 유명한 뭐 어느 교구에 무슨 김신부 누구 뭐 몇 명 있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현재 그 정의구현 사장 이제 대표 신부를 하고 계시는 김인국 신부라든지 김인국 그분이 청주교구 소속인데 청주교구고 그분이 2015년도에 11월인가요? 그 북한을 갔다 와가지고서는 그 해 11월에 시청 앞에서 시구미사를 하면서 민중봉기를 그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민중봉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거겠죠. 아닙니다. 북한의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때 그 김인국 그 신부께서 그날 그 시청 앞에서 시국 미사를 하면서 강론한 내용이 뭐냐면은 부산 마산 시민들은 부마 항쟁 당시로 돌아가고 또 광주 시민들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시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서울 시민들은 1987년 6월 항쟁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 전부 일어납시다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자.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번에 목표를 성취했군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일어나는 게 북한 주민에게 일어나라는 뜻이 아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은 너무 과격하고 아니 어떻게 성직자가 이렇게 정부에 대한 이건 말하자면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반정부 선동이죠. 반정부 소요를 일으키는 선동한 거군요. 소요죠. 그럼 김인국 신부 또 뭐 몇몇 또 유명한 저희들이 이제 2013년 11월 22일에 그 전주교구에서 박창신 신부가 그 군산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 시국 미사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그 천안함 피격된 거 이것이 또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민감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박창신 신부는 뭐 이 미사 중에도 뭐 일부 반발하는 신도들이 있어서 뭐 논란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 가서 피켓팅도 했습니까?
예, 저는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지만은 저희 예. 대한민국 소천주교 모임 평신도들이 가서 거기서 성당 밖에서 예, 성당 예. 안에서는 하고, 왜냐하면 미사 중에는 저희들이 그 일부러 그 자제합니다. 그래서 예. 미사 중에 한 게 아니라 그 성당 바깥에서 그런 피켓팅을 하고. 예, 피켓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거기 때 신자들 중에서도 야, 그 말이 옳다 예. 하고 동조하는 분들도 있을 거 있습니다. 아니에요? 있고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지나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정부사가 좀 조용해졌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어떻든 그 효과가 그래도 있는 겁니다. 예, 뭐 말하자면은 뭐 신부님들이 조금 자제하고 계신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수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특히 이제 수녀님들도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뭐답니다만은 저희들이 저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릴 때 수녀님 보면 참 성모 마리아를 뵙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는데 그 특히 그 밀양에서 그 송전탑 건설할 때 그 수도에 수녀님들이 가셔가지고 그 예. 항의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 일부 수녀님들이 그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거기서 농성도 하고 수녀들이요? 예. 그래가지고 여자 경찰들이 이렇게 참 그 하는데 그분들을 이제 다른 데로 끌고 나오는데 뭐 참 민망한 모습도 뭐 있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그 거룩해야 할 성직자 분들이 뭐 저렇게까지 그 말하자면은 공사 반대를 하고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그 밀양의 송전탑 건설이 말하자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 전력을 이제 송전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렇습니다. 효율이 높고 또 화석연료와는 달리 오히려 굉장히 그 클린한 에너지라는 것은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예. 그런데 그 주교회의에서 이렇게 발간한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한 어떤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 균형적인 설명을 하려고 애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보면은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뭐 핵무기나 마찬가지로 안전에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돼 있고, 그리고 일부 많은 다수의 희생에 의해 가지고 일부 말하자면은 사람들만 경제적인 이익을 본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원자력이 무슨 북한 핵에 대해서 반대를 좀 열심히 하지.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폭탄은 놔두고 그 고리 1호기하고 월성 1호기 예. 그 원자력 발전소 연장 운행이 그때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걸 주교회의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그 성당에서 그 반대 서명을 신자들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신자들이 원자력 발전소 연장 운행 금지에 대한 서명을 받는데, 그렇게까지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이 없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한국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과 그 위에 있는 정의평화위원회, 그건 주교단이죠. 그렇습니다. 주교단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주교단 중에서 정의평화위원회에 일부 주교들이 있는 겁니까? 정의평화위원회라는 것은 주교회의의 산하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정식 명칭은 정부위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의평화위원회의 위원장이 한국의 주교회의 의견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군요. 그래서 또한 한국 천주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말이죠. 2012년 12월 9일 날 일요일 날 비사 시간에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그분은 한 교구의 교구장입니다. 그런데 인권주의를 담아문 형태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그
유인물이 전부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하게 생각되는 건 그 담화문을 성당의 신부님들이 강론식은 다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게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또 선거법 위반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건 참 무슨 뭐 스탕달 같은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사제복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현실에 사제복과 군복은 엄연히 다른 건데 그렇습니다. 군복이면 사람처럼 놀라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왜 로마 교황청이 베네딕투스 교황인 시절만 하더라도 그 베네딕투스 교황 본인이 해방신학을 징계했던 그렇습니다.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이고, 근데 현 프란치스코 교황에 와서 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올 때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우리나라에서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북 좌파 주교라고 하는 제주 교구의 그 강추기경인가요? 준비위원장을 하셨죠. 그분이 준비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황이 뭔가 약간 뭐 남미에서 오신 약간 뭐 사회주의적 성향.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 본인의 그 이제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그 유럽 독일에서 이제 나시잖아요. 이제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신데 거기가 아르헨티나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해방 신학이 이제 발상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상당히 해방 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다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베르골리오 추기경 시절에 그 베르골리오 리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은 반정부 그 활동가들을 구출한 일이 있는데 그때 이 신문한 그런 그 조서가 그 베르골리오 리스트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 이분이 그때 이 그 책 내용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빈민가의 사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했을 때 빈민가의 사제들 중에서 일부는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그것은 정식으로 우리 그 교황청에 따르지 않는 신부 정치적인 사제로 말하자면은 전환이 됐고 그러나 합리적이고 말하자면은 교회의 그 어떤 가르침에 따르는 신부님들은 거기에서 따르지 않았다. 그런 해방신학을. 그래서 아니 왜 남미에서 뭐 한때는 왜 뭐 기관총을 들고 다니는 신부가 뭐 있었다는 지경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주교가 독재 정부의 어떤 인사들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주교 간에다가 기관총을 쏜 사제도 있었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아주 극단적인 경우였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복음의 기쁨이라든지 이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걸 말하자면은 기록을 보면은 그분이 사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가난한 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신 건 틀림없지만은 그렇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해방신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해방신학 신부들 중에서 옛날에 베네딕투스 16세가 주교를 할 때 추기경일 라친거라는 이름을 추기경을 하실 때 4명을 파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부호프 신부를 비롯해가지고 4명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1명은 아직 복권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들로서도 복권이 안 되고 있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라친거 추기경이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계실 때 1984년 자유의 정갈, 그 다음에 1986년 자유의 자각, 두 가지 신앙교리성 훈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방신학에 대해서 했는데, 다루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해방신학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건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받아들였는데 기타 예를 들면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나자렛의 혁명가로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남미에서 실제로 예수를 나자렛의 혁명가다. 무슨 차베스가 아니라 무슨 체게바라 같은 그런 주장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게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건 종교는 아닌데. 말하자면은 그 해방신학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르크시즘과 교리가 결합됐다 이렇게 말하자면 마르크시즘의 교리를 입힌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해방신학 자체를 옹호하거나 그런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한국의 정부사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정의구현 사단 신부님 중에서 해방신학 그리고 그게 우리 한국에서 이제 민중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전파가 돼 있고 그렇게 따르는 분들이 민중신학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을 쓰는군요. People's Theology 이렇게 됩니다. 해방신학은 이제 Liberation Theology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렇게 따르는 신부님들이 꽤 있지 않느냐. 2015년인가요? 그 부산 교구에서 사회교리 학교를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일반 평신도들에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하느님의 창조물인 사회 구조의도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변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이라는 게 인간이 노예였다는 가르침 말하자면은 거기에 그것을 부인하는 척과 그것을 따르는 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제 이 정의구현 사단에서 사회교리를 할 때 이게 해방신학이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해방신학에 가까운 그런 이론이라든지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하자면 사회교리를 원래 사회교리라는 게 그 1891년인가요? 그때 그 레오 13세가 이 산업화와 더불어서 이 도시 빈민들의 극심한 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노동 해치, 그러니까 새로운 사태라고도 합니다만은 해측을 이제 발표하면서 사회교리의 가르침이 이제 교회 내에서 자리 잡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유목 사회에서 농경사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저희들이 세상이 바뀌면서 과거의 그러한 말하자면은 교리만 가지고 커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회적으로 이 말하자면은 저희 그 교회 가르침을 좀 더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그 사회교리라는 지금 그 한국의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의 기본적으로 상당한 작용화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하신 식으로 북한에 갔다 와서 민중봉기를 시청하면서 민중봉기를 요구하거나 무슨 민중봉기를 하자는 식의 선동적인 강론을 하는 신부들은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지만은 글쎄요 대부분의 신부님들은 거기까지는 이제 아니고요. 그냥 낭만적이거나 그렇습니다. 또는 깊이 알지 못하거나 또는 그저 종교라는 이름으로 좋은 게 좋은 식의 이 좋은 말을 듣기 좋은 말.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은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어느 정도는? 그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경제 성장이 상당히 이렇게까지 발전되어 온 거는 예를 들면은 이 정치가 말이죠.
실질적으로 배고픈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왔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과거 일부 정권처럼 배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고 사회적 약자를 예. 다듬고 그 보듬 않는 그러한 교회를 저희들이 지향하고 그거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그런데 지향은 사회적 약자라든지 가난한 사람을 하면서 그것이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예. 오히려 배 아픈 사람들을 다독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게 말하자면 북한의 그 어떤 그 명제를 따라간다거나 이렇게 예, 되는 것은 확실히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정의구현 사재단에 활동하는 신부들 중에 일부는 친북적 사고를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들이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거의가 예. 북한이 주장하는 거하고 예.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대한민국 소천주교회 예. 모임에서 일부 이제 종북 사제다 이런 예.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우연의 일치만 말을 쓰군요. 예, 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저희들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북한이 주장하는 거하고 예. 같이 됐느냐 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라든지 예. 뭐 사드 배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군기지 건설 문제라든지 그렇죠. 모든 면에서 정치 보면은 문제인데. 예, 정치 면에서 하다 보면은 이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일부 사제가 주장하는 게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되면은 북한의 주장을 따라간다. 이래서 예. 이제 저희들이 일부 그 사제들에 대해서 종북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들이 조금 더 그런 데 대해서 자제를 하고 예. 이 안보 문제에 관한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평신도가 과거처럼 중세시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그 평신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 분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평신도들 일반 세속적인 사람한테 맡기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김원율 선생님처럼 이 신앙이 깊은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은 혹시 좀 기분이 안 좋으실지 모르는데 이 옛날 글쎄요. 어디 어느 날 신부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아 신부들이 왜 저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지? 예. 또는 신부들 수준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예. 이렇게 느끼는 신자들도 많거든요. 예. 왜 그렇습니까? 글쎄요. 뭐 실제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갈 때 가톨릭 대학을 갈 때 성격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갑니까? 그 참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이제 신학대학이 옛날에는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 6개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일반 평신도들이 생각에는 신학대학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그래서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천주교회가 다른 데 비하면 복받은 천주교회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 성수를 받고 신학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제가 5년 전에 그 마카오에 그 한번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그때 그 성요셉 신학대학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18년 동안 신학대학생이 한 명도 입교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 한 분이 1년 전에 제가 방문하던 해 1년 전에 한 분이 신학대학의 마카오에 신부가 되려고 입교를 했는데, 입학을 했는데 그 한 분이 한국에서 온 분이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신학대학이 한두 개 있을 때 비해서 6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그때보다는 수준이 좀 떨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수준이라기보다는 영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저희들이 봐야 되겠죠.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신학대학에 입교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그래도 그 소명을 받은 분들이고 또 예. 영성적으로 예. 집안이 그 아주 물론 이제 평신도 집안에서 다 물론 갑니다만은 그 부모님들이 아주 제가 보면 가까이서 보면 예, 신앙심이 굳고 이런 분들 대수천에 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기 때문에 광고를 좀 하시죠. 뭐 대수천에도 회원 봤죠? 아유 봤습니다. 예, 저희들 대수천은 2013년 가을에 이제 저희들이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회원들 이 회비 그다음에 그 중에서 물론 이제 독지가들이 있으시면은 조금 더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그런데 신자들이 가입하려면 뭐 어디에 들어가서 저희들 그 대수천 카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톨릭수호닷컴 한글로 치셔도 됩니다. 가톨릭수호닷컴. 예, 가톨릭수호닷컴 이런 데 들어가시거나 하면은 저희들이 그 회원으로 인터넷에서 일단 대한민국 수호 천주교 인모임을 찾아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많은 안내가 나오겠군요. 네, 어떻든 천주교 저희구현 사제단이 최근 들어서 조금 활동이 자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대수천에서 많이 그걸 막는다. 그래서 늘 고마운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고마운 느낌을 가지고 앞으로는 많이 활동해 주시고 천주교가 너무 이 현실 문제로 막 그렇습니다. 뒤엉켜서 되지 않도록 좀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이 물론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 특히 이 현실 문제에 개입하는 것도 우리가 좋게 보면 정의감이 그만큼 남들보다도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 강론 시간에 신부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을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사드 배치가 잘 됐다 잘못됐다 뭐 그다음에 사대강이 뭐 이렇다 저렇다 그다음에 제주도 해군기지가 해적기지다 이런 말 들으려고 성당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말을 사실은 저도 천주교 신앙의 집안입니다만은 신부들이 그런 얘기하면 조용히 일어서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굉장히 그런 얘기 들으면 오히려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서 조용히 일어서서 나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발길이 끊어지고 때마침 뭐 여러 가지 나오는 통계들 보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도 통계청 발표를 보면 500만이 넘었습니다. 그게 2015년에 보면 389만으로 이렇게 줄었거든요. 100만 이상 줄었군요. 120만 가까이 줄었다고. 이렇게 통계청 발표는 나와 있습니다. 주교회 발표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통계청 발표가 정확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가가호 방문을 해가지고 당신이 천주교 신자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아니다고 생각하면 아닌 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지금 옛날에는 냉담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가 언젠가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생각을 해서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도 내가 천주교 신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냉담하고 있는 신자들이 더 이상 나는 교회하고 관계가 없다고 이미 선언한 거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성직자 그리고 이 신부님들께서 많은 좀 자각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모임에 교리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김원율 선생님 모시고 이 정구사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